우리는 지금 최신 기출 200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해당되는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에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수요 공급 파트에서의 최근 5년간에는 22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5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4문항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 많이 나올 때는 5문항, 보통은 4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 수요공급 파트는 한 번만 이해를 잘 하시면은 특별히 암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의 이해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문제를 차근차근히 풀면서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에서 수요 공급을 할 때, 수요 공급은 제가 3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법칙이라는 제목을 달고 관련된 문제를 풀겠고, 두 번째는 균형이라는 문제, 세 번째는 탄력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수요 공급 파트를 나눠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 공급을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유량과 저량의 이야기예요. 원래 수요라는 말은 사겠다 이런 뜻이에요. 공급은 팔겠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나눠 쓰는 것이 수요 공급 법칙입니다. 그 속에서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현재 있는 시점의 물건이냐, 이걸 시점의 물건을 저량이라고 한다면은 기간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물건을 유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량 그러면 흐르는 양이다. 영어로는 flow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량이라는 것은 저장된 양이다. 영어로는 스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들어가서 동안 이런 말로 만들어진 물량을 유량이라고 한다면은 시점으로 만들어진 물량을 저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요, 그 생산량과 재고량을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재고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양을 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재고를 할 때는 그 시점이 들어가죠. 지금 남아있는 양. 그 지금이라는 시점이 들어가니 재고량은 저량이라고 한다면은, 생산한다는 것은 생산량 그러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생산량, 한 달 동안 생산량, 1년 동안 생산량, 이렇게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량은 유량이고 재고량은 저량입니다. 자, 우리가 소득과 그 다음에 자산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우리 월급이 1000만원 그러면은요, 월급이라는 개념은 소득이고, 월급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일하고 반 돈이죠. 그래서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량이고, 소득은 유량입니다. 근데 자산, 재산, 이거는 시점의 그 양이기 때문에 저량이고, 근데 소득은 월급 중에서 일정 부분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저축하기 때문에 소득이 유량이라면 소득도 유량이고 저축도 유량이 돼요. 그래서 자산이 저량이라면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자산이 저량이면 자본도 저량이고 부채도 저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량과 재고량 구분해서 생산량은 유량이고 재고량은 저량이다. 소득이 유량이라면 자산은 저량이고 소비과 저축도 유량이고 자본과 부채도 저량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신규와 기존을 비교해서 그 신규 그러면은요 유량으로 보고, 기존은 현재 남아있는 양이기 때문에 기존 양은 저량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와 가격을 비교해도 임대료라는 것은 기간으로 받는 양이기 때문에 유량이라면은 가격은 시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량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인구라든가
통화량, 물론 여기서 통화량은 화폐 발행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돈의 액수예요. 그것은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화량은 저량이 된다. 자, 이 정도까지를 정리를 해본다면 17번 문제에서 자산은 저량이고 소득이 유량이다. 이거죠. 소비가 유량이다. 그 다음에 통화량은 저량이고 자본은 저량이고 신규는 유량이다. 그래서 유량 변수는 3개 해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를 우리가 유량과 저량을 정리를 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저량과 유량에 관해서 시점에 보유하는 양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저량의 기간이니까 기간이 들어가면 유량이죠. 그래서 유량의 수요량 그러면 일정 기간에 보유하는 양. 그 다음에 시점이 들어가면 저량이거든요. 그럴 때 저량에 보유한다 그러면은 수요량이고 저량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공급량이에요. 특별히 시점에 존재한다 이 말이 나오면은 저량의 공급량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라는 것은 시점이 들어가잖아요.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00만 채의 의미는 저량의 공급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았다면은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때에 숫자가 주어졌을 때 현재라는 시점이 들어가면 저량이고 존재 이런 말이 들어가면 공급량이다. 이런 용어를 하나 정리를 하면서 1번 문제를 통해 17번 문제를 통해서 유량과 저량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18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량과 수요, 그 다음에 공급량과 공급의 구분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가 수요량, 그 다음에 수요, 공급량, 공급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양이 들어가고 양이 안 들어가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들어갈 때는 뭐 가격으로 물건 살 때를 양이라고 하고 양이 안 들어갈 때는 가격 외로 물건을 이제 공급은 팔 때, 수요는 살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격이냐 가격 외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죠. 하나는 가격, 하나는 가격 외 해갖고 가격으로 물건 샀다 그러면 공급량 또는 수요량, 수요로 할 때는 수요량, 공급을 할 때는 공급량 그러는 거예요. 가격 외적이다 그러면 공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급은 가격 외적이니까 그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공급량을 봅니다. 공급량에서 가격이 나온 것만 찾으면 돼요. 근데 가격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주택 가격이 있고 토지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주택의 입장에서 공급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토지는 주택의 입장에서 다른 물건의 가격이에요. 여기서 가격이라는 것은 자기 물건만 따지는 거고 법칙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는 토지 가격의 하락은요, 공급의 변화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바로 이런 내용을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 체크 포인트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예요. 그럴 때 이게 물건을 살 때 이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는 거죠. 하나는 가격이냐, 하나는 가격 외냐.
그런데 개론에서는요, 가격과 임대료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나와도 가격과 같아서 수요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외 원인이 내가 물건을 사는데 쉽게 생각하면 돈 문제냐, 돈 외적인 거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수요량일 때는 곡선상이라고 하고, 그림 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 곡선이라는 건 수요 곡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수요량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수요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걸 말한다. 말하자면 법칙에서만 수요량을 쓴다. 그러면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항상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올라간다. 이 두 개만 법칙이에요. 수요 쪽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수요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물건이 비싸다 이거죠. 그럼 안 산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물건 가격이 싸니까 많이 산다. 이때만 수요량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요를 쓰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이 물건은 말하자면 자기 물건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아파트 수요량이 떨어진다. 이때만 법칙이라는 거죠. 만약에 아파트 입장에서 빌라 가격이 올라갔다, 이 말은 아파트 입장에서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격이 나와도 다른 물건의 가격이 되어서 수요량을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수요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과 수요를 이야기할 때 물건을 사는데 가격이냐 가격 외적인 거다. 근데 그 가격이라는 건 자기 물건만 따지고 법칙에서만 따진다. 법칙은 두 개가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간다 라는 이 사실만 수요량을 쓰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수요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요가 됐을 때는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증가라고 하고, 증가는 이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또는 우상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감소는 뭐라고 하는 거니? 좌측으로 이동한다 또는 좌하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다시요, 수요의 증가는 우측 이동 또는 우상향, 감소는 좌측 이동, 좌하향,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처음에 드신 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앞에 용어 정리를 한 번 더 하시고 오셔야, 조금 여기는 이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할 때 수요량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은 틀리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법칙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뭡니까? 수요량이 떨어져야 되죠.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당되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량이 떨어졌다. 두 번째가 맞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에서 상승의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가격 문제가 아니고 예상이라는 심리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는 가격 외적인 걸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량을 쓰면 안 되고 수요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상이라는 말은 심리라는 조건으로 보고, 심리라는 것은 가격 외적인 거니까 수요량을 쓰면 안 되고 수요를 쓰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격은 가격이로되 다른 물건의 가격, 예를 들면 빌라 가격이다, 이걸 이야기할 때는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쓰면 안 되고 수요를 써야 된다. 그래서 수요량과 수요, 이 조건은 공급량과 공급도 같다라는 점에서 꼭 구분하시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요량과 수요, 그 다음에 공급량과 공급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의 감소, 이제 이런 부분은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은요, 항상 부동산과 금리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는 많아진다. 만약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는 떨어진다. 항상 금리와 부동산은 반대로 간다는 거. 예. 두 번째, 인구 감소. 인구가 감소하면 아파트의 수요,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실질 소득의 증가. 소득이 많다 이거예요.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의 증가. 이렇게. 리을, 가격 상승 기대.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많이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 해요? 많이 살려고 한다. 이것도 수요의 증가다. 그 다음에 미음, 거래세율의 인상. 항상 세금도 부동산과 반대죠. 그러니까 세율이 올라가면은 아파트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이 적어진다. 그래서 수요의 감소다. 이거는 19번 같은 경우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세금과 금리는 부동산과 반대다 생각해서 19번의 정답은 니은과 미음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이야기할 때 수요 쪽에서는요, 대개 소득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요 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생산 기술, 건설업체 이런 말이 나오면은 공급 쪽으로 문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라든가 규제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요에도 영향을 주고 공급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20번입니다. 이제 20번은 수요량과 수요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제 대체재와 보완재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체재와 보완재 이야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자, 20번 봅시다. 옳은 거 됐어요. 1번,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상 이런 말이 들어가면 심리다 이 말이에요. 항상 가격은 수요량, 가격 외는 수요. 근데 수요량은 법칙 딱 두 개만 있어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올라가는데 이건 법칙일 때만 딱 두 가지만 수요량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요를 쓰고, 수요량이라고 할 때는 그림에서는 곡선 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수요라고 할 때는 곡선 자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것. 그러면은 여기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심리이기 때문에 수요량 하면 틀리고 수요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실질 소득의 증가. 그러면 소득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사겠죠. 많이 산다는 건 수요의 증가고요. 수요의 증가는요, 우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상향이라고도 합니다. 수요 곡선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증가는 우상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소는 좌하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다. 2번은 좌하향이 아니고 우상향으로 해야 된다 해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여기는 이제 가격이 나와도 자기 물건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단독의 가격으로 일한 것은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곡선 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독의 가격이 올라가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그 단독 아파트 안 사겠죠. 비싸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아파트를 많이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이 산다는 것은 수요의 증가이기 때문에 우상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3번이 맞습니다. 해서 3번은 대체재 이야기고 대단히 중요해서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4번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항상 금리와 세금은 부동산에서 반대로 가자고 그랬어요.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죠. 그리고 증가라는 것은 우상향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금리는 가격이 아니니까 수요량의 변화 이런 말을 하면 틀렸다는 거죠. 수요의 변화다 이 말이죠. 해가지고 예상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다른 물건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격 외적인 요소로 봐서 수요라고 해야 된다 해갖고 4번은 틀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거래세가 인상되면 세금은 부동산하고 반대입니다. 인상이니까 반대로 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감소는 우상향으로 표현하지 않고 좌하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5번도 틀렸다 해가지고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에서는 대체제와 보완제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를 하자고요. 대체제와 보완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건데 대체 그럼 바꾼다 이 말이에요. 보완 그럼 같이 간다 이 말이고 항상 대체제와 보완제가 나올 때는 물건이 두 개일 때죠. 두 개일 때요. 그래서 자, 수요도 되고 공급도 되는데 일단은 수요로 이해를 하고 바로 이거 하나 기억을 합니다. 말하자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대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파트를 많이 안 사겠죠. 아파트의 수요량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파트를 안 사니까 옆에 있는 빌라를 어떨까요? 많이 사겠죠. 빌라의 수요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빌라의 수요가 많아지면은 빌라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네 단계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대체제 보완제 문제는 바로 이 네 단계만 이해하면 돼요. 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파트 가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를 안 샀어요. 그 아파트 비싸니까 안 샀어요. 옆에 있던 빌라를 많이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를 많이 사니까 빌라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네 단계 다시요. 아파트 가격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사고 옆에 있던 빌라를 많이 사서 빌라 가격이 올라갔다. 라는 사실에서 여기서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어떤 법칙을 찾아내자고요. 여기서 대체제와 보완제는 물건이 두 개일 때 여기 보세요. 아파트의 가격과 빌라의 수요는 이게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여기서까지는 뭐가 돼요? 플러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상 개론에서 플러스는 같은 방향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대체제가 나오면은 가수가 여기서 가수는 가격과 수요인데 수량이라고 해도 돼요. 수요인데 이제 플러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가격과 수요로 볼 때는 플러스예요. 자, 그런데 아파트 수요가 올라가서 아파트 가격 빌라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A의 가격과 B의 가격은 가가 되죠. 가격은 또 플러스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가수는 플러스, 가가는 플러스라는 관계를 이해를 하자.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빌라 수요가 올라갔다는 사실을 뭐라고 한다? 가수는 플러스다.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과 빌라 가격은 가가도 플러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를 풀 때 B의 수요와 그 다음에 A의 수요를 보면은 수에 여기 수요 나오고 여기 수요 나옵니다. 근데 수는 마이너스가 돼요. 한쪽은 내려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체제 그러면 가수로 나올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가가로 나올 때도 플러스, 수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시험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대체제와 보완제는 공급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요, 밑에 보면은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대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 공급은 건설사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아파트의 공급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옆에 있는 빌라 공급은 적겠죠. 그럴 때 이때 아파트 가격과 빌라의 공급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공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대체제 그러면 4개를 딱 기억하는 거예요. 가수는 플러스, 가가도 플러스, 수수는 마이너스, 가공이 마이너스다. 이 4개를 기억을 해갖고 여기에 맞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럼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이 가수냐, 수수냐, 가가냐, 가공이냐. 가공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가공까지 판단을 하셔서 특별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수다. 가격과 수량, 수요 관계는 플러스는 대체제. 가가로 나올 때도 플러스. 그 다음에 수수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 가공으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 이걸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리고 나서 보완제가 나올 때는 반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대체제, 가수는 플러스, 가가도 플러스, 수수는 마이너스, 가공은 마이너스. 그리고 보완제는 반대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